일단 미국 증시가 요 최근에 보면 계속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하고는 좀 다른 흐름인데 뭐 어떤 좀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 함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포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로 규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글로벌하게 약간 독점적인 기업들의 컨셉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들도 좋은 성장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퀄러티주들. 네. 영업이익률이 그 편차 없이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좀 아쉽기는 하고 한국이 이런 쪽들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죠. 예를 하나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다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독점적인 컨셉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 미국에는 또 비자라는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또 회사가 있죠. 일반적인 카드 회사로 알고 계시는 그 비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60%에 가까운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0%가 그러니까 올해 60%, 내년 30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50에서 60% 정도 수준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회사,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유리하게 형성이 되는 건 맞고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기업의 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어도 미국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이익이 그렇게 크게 안 줄어들 거라는 신뢰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익이 최근에 다 그 추정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다 잘 벌고. 근데 이거는 꼭 한국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기업도 그런데 한국은 이게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되는데 미국은 굉장히 잘 반영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처럼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게 꾸준히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미국의 그 흔히 얘기하는 사상 최고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글로벌 환경에서 비슷한데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퀄러티 높고 성장률 높고 그 영업이익률 높고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이 미국 쪽에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관심이 항상 미국으로 많이 간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증시도 지난번에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1.7% 넘었을 때는 막 출렁였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선. 사실 지금은 1.3% 안팎으로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뭐 성장률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금리 영향이 좀 상당히 여기 많이 좌우하나요? 대부분 국가들의 증시들이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업종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이 싼 주식들, 이제 PER이 낮은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PER이 높은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죠. 성장주들 이런 컨셉들이. 근데 미국은 아주 이게 양분화가 잘 돼 있다라기보다는 핑퐁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물론 충격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금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의 둔화 우려를 갖고 있죠. 근데 대부분 또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또 미국 증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약간 불리할 거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또 하나의 미국에서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이 은행주 이런 쪽들인데 이게 은행주라든가 미국의 그런 흔히 얘기하는 투자은행주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얘기하는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소각을 많이 한다는 특성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다른 국가들이 영향을 오히려 더 크게 받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자체만 보게 되면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축이 좀 움직이는 형태, 스타일이 좀 변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을 곧 하고 연준에서 기준금리도 좀 올린다 하는 이런 일종의 로드맵이 있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테이퍼링을 좀 생각보다 더 늦출 수도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장주한테는 더 좋은 호재 아닙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발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떨어지는 건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큼 다수의 성장주를 포진시키지 못한 다른 국가들 자체는 조금은 불안감이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겠죠. 왜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경기도 좋아지고 다른 국가들도 괜찮아지고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금리에 떨어지고 올라가면 미국 증시에 주는 영향보다는 다른 주변 국가들 증시에 주는 영향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는 하게는 됩니다.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1.3% 또는 1.2%대까지 상당히 떨어졌는데 또 물가는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네. 저성장 고물가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는 가장 안 좋은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나 우려는 없는가요?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금리도 올라야 되고 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조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떨어졌을 때 미국 증시 자체도 좀 불안했던 모습들을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지표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썩 유리한 환경은 아닌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은 학습 효과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주식이 가장 좋았는가를 항상 학습하듯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그게 또 공교롭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주들이 너무 좋았었던 특성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매번 비슷하게 반복되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그래서 이제 성장주로 막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형태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수가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충격은 덜 받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과거하고는 좀 바뀌는 패턴이라기보다는 학습 효과로 인한 굉장히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를 좀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미국 주식시장의 좀 구조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6개 섹터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가요? 미국은 세분화를 시키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 24개 정도로 이제 세분화가 가능하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죠. 미국은 소프트웨어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게 이제 뭐 유통이라든가 흔히 기술 하드웨어가 되겠죠. 두 번째로 큰 건 그러니까 애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쪽들의 기술 하드웨어. 뭐 세 번째 정도가 한 유통 정도. 유통은 왜 이렇게 크냐면 아마존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시가총액의 상위를 이제 차지하면서 비중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실 때 미국 주식 같은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미국 주식을 뭐 때로는 투자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다면 뭔가요? 우선 미국은 지금의 그 경제, 산업 어떤 형태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는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런 4차 산업의 혁명이 왜 생겼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었던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면 쉐일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들의 단가가 다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들의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익은 이제 커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똑같은 총량을 번다 해도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부터 기업의 수익은 커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첫 번째로 진행이 된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 지금 아시는 예를 들면 뭐 아마존, 예를 들면 뭐 알파벳이라고 불리는 뭐 구글, 애플 막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작은 기업에서 다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작은 기업들이 시장을 빨리빨리 이제 선점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막대한 투자라는 게 뭘 의미하냐라면 예를 들어서 저금리가 유지되면 일반적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배울 땐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요즘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거대 기업들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조금 위축시키게 되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 저금리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기업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마존의 투자 금액은
미국의 7대 유통기업이 더한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구글이라는 회사, 즉 알파벳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색인 이런 형태의 그 투자가 아니라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 산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산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수익 모델로 장착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시장을 독점해 나가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저금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거니까 그게 아니고 저금리니까 이런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는 형태. 그래서 이게 금리가 한 번씩 빠지거나 혹시 경기가 한 번씩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이 그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훨씬 더 커지는 형태. 그래서 그냥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빈익빈 비율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형태로 좀 변화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이거는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할 땐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기업들이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단점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남지 않은 거대 기업들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고 그런 산업들이 성장주일 수 있는데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산업들이 안 되거나 흔히 얘기하는 이익이 꺾이거나 이러면 미국 증시도 굉장히 무섭게 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리스크의 요인 정도로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미국이 갖고 있는 특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0년 넘게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뭐 한 번은 꺾이지 않을까 다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자산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주죠. 언젠간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꼭지일 것 같고 제일 꼭대기에 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이해한 건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일부 기업들 이런 쪽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은 아니죠. 아시는 뭐 철강을 만든 이런 산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약간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갖고 있죠. 근데 그 확장성은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확장성과 그 약간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은 가장 좋기는 하지만 4차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은 확장성과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들을 다 보여주는 쪽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딱 끝이다. 이게 성장의 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뭘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과거의 제조업들은 뭐 재고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이면 그렇죠. 불안하지 않긴. 근데 이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쪽들은 재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보셨던 과거의 지표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장을 짓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투자는 막대한데 이게 언제 다 회수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기업들은 그 설비 투자를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 M&A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작은 기업들을 많이 사두고 큰 기업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하게 되면 수익 모델로 안착이 되는 거고 실패를 한다 해도 그쪽 기업들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과거하고 지금을 보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이게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재무제표만을 갖고 그 기업의 브랜드 밸류를 측정하기 어렵듯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어떤 뭐랄까 성장성도 주식수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에 비해서 우리 국내 주식의 어떤 특징이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약간의 과제 이런 걸 한번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물론 제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갖고는 있는데 한번 그냥 냉정하게 끊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모든 수요를 만든 건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밸류 차이나 그러니까 공급망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걸로 물론 이거하고 좀 별개 있는 국가가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인데 네. 중국은 뭐 그렇다고 치고 한국은 약간 이런 과정에 좀 서 있다 보니까 뭔가를 주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한국에 성장 산업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쪽을 성장 산업들을 독점을 하고 있고 한국은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장주를 평가할 때 그래서 항상 미국인 거고 사례를 볼 때도 항상 미국인 거고 이런 형태로 예전에 2007년도에 성장주의 사례는 미국에서 찾지 않죠. 그때는 중국에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상 왜 한국은 미국보다 소외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뭐 지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리적인 문제를 갖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보다는 성장을 주도하고 항상 선점해 있고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한 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항상 한국은 쫓아가야 되는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보다는 수익률이 높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국면에 가면 한국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죠. 근데 이건 아주 특정 국면을 끊어야 가능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주도권,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도권, 산업의 주도권을 대부분 다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점 효과, 막대한 투자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전 세계 그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한 얼마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숫자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60% 정도 대외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MSCI 선진국, MSCI 무슨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전 세계 지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미국 쪽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대부분 주식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의 진행을 보시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GDP로 봤을 때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0몇 % 정도인데 네.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60%나 그렇게 차지하고 이게 있죠? 근데 산업이라는 게 이익이라든가 이런 비중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미국이 가장 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규모보다 뭐 기업이 훨씬 더 성장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더 빨랐던 부분들을 미국이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규모 봤을 때는 세계 10위 국가라고 지금 요새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식시장 비중으로 봤을 때는 2%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비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한국이 갖고 있는 최대 그 난제,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 있지 않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할인이 돼 있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근데 주식은 철저하게 가격으로 움직이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 이거 현재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에 얼마를 더 벌어들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국이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더 지금보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시장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텐데 상황이 조금 그렇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돈은 제일 많이 예전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버는 건 맞기는 한데 한국 기업들이 그게 과연 그러면 글로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이 높아졌냐라는 부분은 별로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국은 26개의 업종이 있지만 실제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업종은 몇 개 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정도가 뭐 사상 최고치 소프트웨어 정도 뭐 이 정도가 몇 개로 꼽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그렇게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그 정도로 성장성이 더 좋고 좋은 기업이 있다면은 좀 어느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예전에는 분산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네, 근데 분산 투자. 그 분산 투자의 의미는 정확히 따지면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가 아니고 지역에 대한 분산 투자로 항상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혹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빠지고 누가 가장 빠졌을 때 크게 타격을 입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주도했던 주식이라든가 주도했던 국가가 주가가 더 빠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주가가 더 빠질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끝까지는 결국 미국이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미국은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뭐 한국에도 좀 하시고 신흥국도 좀 중국도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냥 분산 투자라는 거의 개념이 종목을 분산해서 갖고 있자 한 국가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역을 분산해서 좀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의 방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아질 때도 유리하겠습니다만 수익률이 혹시 안 좋아지고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흔히 얘기하는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은 네. 국내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포션은 어느 정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한국이 2%면 나머지 이제 미국은 한 예를 들면 뭐 98%를 채워야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이건 이론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제가 투자하는지까지는 다 알 수가 없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측정이 어렵겠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거의 주식 자산의 절반 이상은 항상 미국이라는 주도주들이 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 갖고 있죠. 예. 절반 이상이요? 예. 많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조금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게 지수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사람은 최근의 과거를 생각을 하는데 작년의 수익률들을 대부분 생각을 하시죠. 네. 작년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았던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한 해였고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역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지역별 분산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두셔야 되는 건 그래도 미국인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미국하고 이제 대비되는 쪽으로 이제 중요한 시장이 역시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중국 뭐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지수가 중국 시장의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쪽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가요? 중국은 우선 그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수가 가장 많고 앞으로 최고의 소비 시장이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하나 예측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정책 변수들은 굉장히 예측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 규제 이런 것들이 물론 한국도 과거에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했었죠. 근데 그 경험은 너무 오래전의 경험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는 좀 달리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다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너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예측 가능성의 영역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하시기가 굉장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만약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이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무 단기로 모든 거를 결정을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중국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가 좋을지 4차 산업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고 중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장 좋게 바라보는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은 결국 중국의 소비 시장을 대단히 다 높게 평가하시잖아요. 앞으로 그 성장성, 퀄리티가 높아진 이런 것들. 한국의 소비 시장처럼 고도화가 될 거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중국은 그냥 제가 그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주 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우리나라에 없는 소비주들 또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시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을 많이 보는 이런 소비주 쪽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국 나온 김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지금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상위 한 10위권 이내의 기업들 위주로 그냥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특별하게 팀장님이 좀 주목하시는 그런 업종이 좀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잘 아시는 아마존, 알파벳 다 이런 회사들입니다. 우선 그냥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기업이 내가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너무 이렇게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아주 미국의 중소형주까지 알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미국의 중소형주도 한국의 중소형주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을 항상 이렇게 접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죠. 한국의 기업들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냥 미국 쪽으로 하실 때는 그냥 가장 큰 기업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업. 그러면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는 게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그래서 그런 쪽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막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있는데 나이키 이런 기업들도 돈을 항상 꾸준히 잘 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렇게 약간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이 왜 강한가를 꼼꼼히 살펴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안전하고 또 수익도 담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이제 글로벌 내용이고 포괄적인 내용인데도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신 이재만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